자, 지난 시간까지 랜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MPLS라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MPLS라는 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MPLS는 이제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치라고 해서 링크 레이어에서의 가상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링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SDN을 그때 좀 살펴봤었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제 IP 패킷을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보낼 때 그 데스티네이션만 가지고 라우팅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노드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것을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SDN에서 그런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기법이고 링크 레이어에서도 그런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이 MPLS입니다. 특히 이제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LTE를 쓰고 있는데 LTE가 나오기 이전에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쓸 때에 데이터를 쓰죠. 데이터 패킷. 우리 지금 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이 다 데이터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채널이 따로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LTE로 오면서는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그거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이 HD 보이스다고 해서 하이 피델리티 하이 덴시티 보이스 HD 보이스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망 빠른 데이터망의 패킷을 이용한 음성 데이터 전송 기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VoIP라고 그러죠. VoIP, Voice over IP. IP를 사용한 보이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VoIP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톡에서도 다 VoIP입니다. 카톡이 데이터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패킷을 주고받을 때에 그 패킷에다가 음성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20ms마다 패킷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빨라지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리얼타임의 서비스가 VoIP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VoIP를 비롯해서 리얼타임 데이터 서비스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많아지다가 보니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링크 레이어에서도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들,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딜레이가 없이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LS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IP 패킷을 포워딩 할 때는 어떻습니까?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칭을 통해서 라우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P 애드레스의 프리픽스를 보고 포워딩을 하기 때문에 그 포워딩 테이블에 롱기스트 프리픽스를 찾기 위한 그런 서치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롱기스트 프리픽스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물론
지금 네트워크 성능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야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 어떤 그 장비가 좋아지면 거기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기능이 많아지고 더 고도화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 스위치에서도 이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더넷 이제 헤더가 있죠. 이더넷 헤더가 있고 원래는 이더넷 헤더가 있고 그 뒤에 IP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페이로드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MPLS 헤더라는 거를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 하면은 버추얼 서킷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의 그 종류를 크게 패킷망과 서킷망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실제적인 서킷망은 거의 안 씁니다. 서킷망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쓰던 거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로 오면서 다 패킷망을 쓰는데 패킷망을 쓰면서도 서킷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또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서킷을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패킷망이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서킷망처럼 동작한다 그래서 버추얼 서킷이라고 우리가 그때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거예요. 이 MPLS는. 그래서 버추얼 서킷에서는 IP 주소를 가지고 포워딩을 하지 않고 그 버추얼 서킷 넘버를 가지고 포워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MPLS에서도 그런 버추얼 서킷 넘버에 해당되는 그걸 이제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레이블. 그래서 그 레이블에 따라서 포워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픽스 매칭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PLS 헤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이블이 있고 레이블이 20비트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멘털 비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실험용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 S는 이제 스태킹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TTL 여기에도 이제 time to live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들은 좀 자세히 뭐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레이블의 의미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버추얼 서킷 넘버처럼 레이블의 이름, 레이블의 넘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포워딩을 한다는 거고. 링크 프레임의 헤더가 이렇게 생겼죠. 이 앞에 이제 물론 프리앰블은 여기 포함되지 않지만 프리앰블이 있었죠. 프리앰블이 있고 맥 주소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맥 주소에 destination, source 주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타입이 있다 그랬죠. 타입. 이게 이제 링크 타입, 이더넷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이더넷. 지금 이더넷에서 쓰이는 링크의 헤더이기 때문에 이제 이더넷 타입인데 지난번에 0x0800 이게 이제 IP라고 그랬죠. 여기 타입이 0x0800이면 요 뒤에 오는 것이 IP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ARP를 할 때 0x0806을 ARP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때.
아무튼 그것처럼 자 여기에 이더넷 타입도 이더넷 타입에 MPLS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8847, 8848이 MPLS 타입을 나타냅니다. MPLS에도 이제 유니캐스트가 있고 멀티캐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MPLS를 나타내는 이더넷 타입이 바로 이거보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여기 호스트 A가 있습니다. 호스트 A에서 호스트 B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기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라우터예요. 이게 라우터. 근데 이제 이쪽에 여기 MPLS 구간, MPLS 스위치들이 있는 MPLS 스위치들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 MPLS 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는 라우터가 있겠죠. 진입 라우터. 그거를 이제 레이블 엣지 라우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레이블 엣지 라우터. 엣지라는 거는 뭔가 경계선에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레이블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이블이 동작을 하니까 레이블 엣지 라우터라 이렇게 부르고 특별히 이제 이걸 시작하는 쪽에 있는 걸 인그레스 레이블 엣지 라우터라 그러고 이 MPLS 구간이 끝나는 라우터를 이그레스 레이블 엣지 라우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수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IP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IP를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인터넷 쓰고 있는 거니까 IP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IP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MPLS 구간으로 이 인그레스 에리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이블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태치 1000 했는데 레이블을 이제 1000번으로 붙여줬어요. 우리가 그때 버추얼 서킷을 할 때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구간이 바뀔 때마다 버추얼 서킷 넘버를 새롭게 부여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1000번을 어태치를 해줬어요. 1000번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간에 있는 MPLS 스위치를 레이블 스위치 라우터라고 불러요. LSR. LSR이 레이블 스위치 라우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0번 레이블이 오고 레이블을 여기서 또 바꿔줍니다. 2000번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물론 라우터니까 이렇게 링크가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그 중에 이 목적지 B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1번, 2번, 3번이다 그랬을 때 2번에 이제 포워딩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LSR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레이블을 새롭게 부여하고 링크로 포워딩하는 이런 큰 두 가지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LSR2도 레이블 2000인 패킷을 받아서 레이블을 3000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해당 링크에 포워딩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IP 구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레이블 엣지 라우터에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인그레스 라우터의 반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을 제거를 하고 레이블을 제거를 하고 그 IP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레이블을 제가 잘못 썼네요. 레이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MPLS가 가능한 라우터를 봅시다. MPLS가 가능한 라우터는 이제 LSR, LER이라고 그랬죠. 레이블 스위치드 라우터하고 레이블 엣지 라우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레이블 스위치드 라우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레이블 스위치드 라우터에서는 IP 주소를 참조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말한 것처럼 MPLS 헤더의 레이블에 따라서 포워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그레스 LER만 네트워크 계층에 수행이 되고 이제 그 MPLS 구간은 링크 레이어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더넷 헤더에 삽입된 그 레이블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MPLS 라우터의 장점은 바로 포워딩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빠른 거 외에 이제 다른 장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소스에서 출발한 그 패킷을 길을 경로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IP는 데스티네이션만 가지고 하니까 데스티네이션이 같으면 소스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그 라우터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로드 밸런싱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소스에 따라서 이런 패스를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업 패스를 또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프리 컴퓨티드 백업 패스를. 그래서 만일에 어떤 한 경로를 가지고 그 이제 포워딩을 쭉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쪽에 어떤 라우터가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미리 계산해둔 이 백업 패스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6에서 이쪽에 통해서 여기 이제 호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R6를 통해서 이 파란색으로 경로가 이렇게 정해져서 A로 가고 R5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 경우도 목적지가 A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구간부터는 이게 같이 가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경로를 계산할 때 라우팅 알고리즘이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상태가 같다면은 이게 같은 패스를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IP 라우팅이죠. 그런데 이제 MPLS를 써가지고 이쪽에 어떤 병목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또 다른 패스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IP 라우팅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가지고 패스를 결정하지만 MPLS 라우팅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를 가지고 패스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라우팅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패스를 미리 결정을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R5, R4, R2 이렇게 하는 패스를 만들어 놨다가 그리고 백업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이쪽 구간에 어떤 라우터들이 장애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뭐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여기가 만일에 장애를 일으키면 종래에 그냥 IP 방에서는 이게 이제 장애가 디텍션이 된 다음에 또 다시 계산을 해서 패스를 다시 만들고 하니까 그 동안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MPLS를 쓰는 경우는 백업 패스가 있으니까 바로 다른 패스로 이제 포워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링크 페일리어에 굉장히 강한 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IP 라우팅하고 MPLS 라우팅의 차이가 뭔가 한번 봅시다. 자, 호스트 1번에서 호스트 2로 이제 패킷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P 주소가 소스 주소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패킷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소스 주소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로지컬하게는 이 라우터들 간에 컨트롤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나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로컬로 보내라. 넥스트 홉이 로컬이다. 그거는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 근데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203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쪽 세그먼트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세그먼트니까 그 중에 여기에도 패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라우터에도 이제 링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쪽 링크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라우터 B로 연결된 링크로 보내라. 목적지 주소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라우터 B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거는 똑같을 거고 거꾸로 간다면은 이제 라우터 A로 그 210126 즉 호스트 A에 이쪽에 있는 어떤 호스트로 보내려면은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뜻인 거고 요 엔트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호스트 B로 보낼 때 라우터 C로 보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패킷이 그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프레임 헤더를 보고 링크 레이어를 올려준다 그랬죠. 그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 헤더를 띄워내고 거기서 IP 데이터그램을 또 위로 보내줘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 데이터그램을 보고 거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주소의 프리픽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X로 된 거 보면 아마 이게 슬래시 38224일 것 같아요. 그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만큼인 세그먼트 같아요. 여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딱 보니까 프리픽스를 보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보내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이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과정에서 그 헤더를 벗겨내는 작업이 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낼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IP에서 이 헤더를 확인한 다음에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 주소를 다시 넣겠죠. 맥 주소를. 그래서 아까는 맥 주소가 이 라우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맥 주소라면 지금은 여기에 이 라우터 B에 있는 링크 스위치의 맥 주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헤더를 다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맥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매번 이렇게 바뀌니까 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올라갔다가 프레임을 다시 만든 다음에 여기 또 보내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L3 패킷 포워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늦어지겠죠. 그죠? 롱리스트 프리픽스를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더라 하는 겁니다. IP 라우팅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MPLS로 고쳤어요. 고치니까 망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망은 똑같은데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IP에서는 아까 라우팅 테이블 썼죠. 포워딩 테이블이나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제가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라우팅 테이블을 안 쓰고 이제 LIB라는 걸 써요. 그래서 Label Information Base라고 하는 이제 포워딩 테이블이랑 비슷한 거죠. 레이블의 포워딩 테이블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이게 이제 인그레스 ADR1이 인그레스 라우터라고 그랬죠. 인그레스. 그래서 이게 IP 구간과 MPLS 구간 네, 엣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레이어 3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여기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패스를 정해 놓는 거예요. 레이블로 이 패스를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또 설명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 테이블이 구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요거죠. 목적지가 203, 253, 2.104인데 처음에는 이제 프리픽스 매칭을 해야 됩니다. 매칭을 해야 하니까 여기를 보니까 LSR A로 보내라. 그리고 아웃풋 레이블이 이제 있죠. 50으로 해라. 들어오는 거는 레이블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건 이게 잉글레스 LER이기 때문에 IP를 보겠죠. IP 주소를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레이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레이블을 50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겠죠. 링크 프레임을. 프레임을 만들 때 이더넷 프레임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에다가 레이블하고 뭐 몇 가지 해가지고 MPLS 헤더를 붙인단 말이에요. 삽입을 시킨다는 거죠. MPLS.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링크 레이어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딩을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자, LSR-A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LSR-A의 테이블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는 MPLS로 동작하는 겁니다. MPLS로 동작하니까 레이블을 보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레이블이 50분인데 그러면 next hop은 LSR-B로 해라. 요거 이제 링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링크. 요쪽으로 포트를 요쪽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아웃풋 레이블은 40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아까 여기 MPLS 헤더에 있는 레이블을 4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40. 그리고
요거는 요 그림에서처럼 IP 레이어까지,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링크 레이어까지만 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위까지 올리는 이유는 이쪽에 IP 헤더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링크 레이어에서는 IP 헤더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헤더를 다 띄어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올리면 여기에 있는 프로토콜이 IP 헤더를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을 볼 필요가 없고 여기에 레이블만 보면 되는 거예요. 레이블. 그죠? 이 레이블. 이 레이블이 50번이었는데 이걸 40번으로만 고쳐주면 되니까 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에서 작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을 다시 구성하는 것도 아니죠. 프레임 헤더 그대로 다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스위치의 맥 주소는 바뀌겠죠. 이 밑에서는 이제 링크 레이어니까 이제 맥 주소는 바뀌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레이블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바꿔주고 이쪽에 링크로 또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얘도 보면은 LER2로 보내는 건데 자 40번이 들어오면 98번으로 바꿔서 LER2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링크 레이어까지만 올라가고 그냥 바로 포워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ER2는 뭐냐면은 이그레스 LER이라고 그랬죠. 이쪽이 IP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쪽에 서브넷에다가 전달을 해주려면 여기는 다 IP로 동작을 하니까 IP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어 3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프레임을 보고 이제 프레임을 띄어내고 IP까지 보내니까 이제 이 IP가 목적지 IP를 이때 비로소 목적지 IP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적지가 요거면 이쪽 로컬로 보내라 하는 거예요. 98번이 올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프레임을 만들겠죠. 이제는 이 MPLS 헤더가 제거가 되겠죠. 여기서 레이블 부분이 빠지고 IP 쪽만 해서 맥 주소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어떤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가 있어서 이 호스트에 적절하게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보면 그 MPLS 동작하는 그림인데 IP와는 크게 다른 게 뭐였어요? 처음에 엣지 라우터에서는 레이어 3를 썼지만 중간에 LSR, 링크 스위치드 라우터에서는 레이어 3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MPLS가 그러면 자 MPLS가 네트워크 레이어냐 링크 레이어냐 뭘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래의 방식으로 한 2.5 정도 되겠죠. 2.5 레이어. 왜냐하면 이 LER은 IP와 MPLS 사이에 있는 거라 이거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맞죠. 그죠?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 LSR은 링크까지만 올라가죠. 이건 링크 레이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트워크 레이어다 링크 레이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5 레이어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블을 구성을 이제 이런 레이블 인포메이션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한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라우팅을 하고 여기에서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LDP라고 그래요. LDP. 그래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 프로토콜이다. 이런 어떤 정보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런 레이블을 쭉 만들잖아요. 그죠?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 레이블을 만든 거를 또 쭉 전달,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LDP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MPLS 시그널링을 해요. 이 MPLS 시그널링은 마치 라우터들이 링크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방식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트래픽 정보 같은 거를 전달을 받고 또 링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계속 전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좀 바꾼 링크 스테이트 플로딩 프로토콜이라는 걸 써요. 좀 모디파이 했어요. 그래서 OSPF 우리 배웠죠?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라는 이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쓰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모디파이한 링크 스테이트 플로딩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상태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R4가 지금 이 경우는 인그레스 LDR이 돼요. 여기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구간이라고 치면은 자, R4가 엣지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기 받아가지고 레이블 패스를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 시그널링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리소스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RSVP.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T라는 게 붙었어요. RSVP T라 이렇게 부릅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이쪽에 이제 정보를 주고 받고 또 이런 그 정보를 또 여기에 이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로 이제 패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 그랬어요? LDP라고 그랬죠? LDP. LDP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레이블 디스트리뷰션 프로토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PLS 포워딩 테이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를 이렇게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줘가지고 RSVP-T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R1이 데스티네이션 A로 가려면 아웃풋 인터페이스는 0이고 인풋은 6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보를 여기서 받으면 R2는 어떻게 돼요? 데스티네이션 A로 가려면 0번 인터페이스를 택하고 아웃풋은 6으로 해라. 여기서 6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6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블 8로 인풋 레이블은 8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R4는 A로 가려면 1로 보내고 아웃풋 레이블을 8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패스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줬을 때 얘도 데스티네이션 A로 가려면 1로 보내고 레이블은 6으로 하고 인풋 레이블은 10으로 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받았을 때는 이쪽 패스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1번으로 보낼 때는 레이블을 8로 만들고 0번으로 보낼 때는 레이블을 1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만들겠죠.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나눌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알고리즘에 입각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림처럼 R6를 통해서 오는 거는 이쪽 0번 링크로 보내고 R5로 오는 거는 1번 링크로 보내고 이런 일을 이제 R4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MPLS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MPLS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SDN에서 한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서 한다고 볼 때 링크 레이어에서의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MPLS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PLS가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MPLS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변종이 또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운 거는 그 레이어 3까지 올라가서 포워딩 하는 데에 그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링크 레이어에서 바로 포워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얼타임 패킷을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링크 레이어에서 레이블을 사용한 포워딩 기법으로 MPLS가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법들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질문이 하나 왔으니까 잠깐 질문을 한번 받고 갑시다. 상태 정보로 테이블을 만드는데 R1 같은 라우터는 어떻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R1.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질문을 딱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만들어진다? R1의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태 정보로 하는데 R1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태 정보를 받겠죠. 그죠? 이 앞쪽에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 다른 라우터가 물려져 있으면 그 라우터에서부터도 정보를 받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답이 뭐 어떻게 질문이 애매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라고 MPLS는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필요한 내용은 이제 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모든 내용들을 했고,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데이터 센터가 뭐냐 하면, 그 호스트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예를 들까요?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볼까? 카카오톡보다는 카카오톡도 뭐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카카오톡에도 서버가 있죠. 카카오톡이 원래 시작은 서버가 있더라도 서버를 그렇게 많이 안 두는 거를 컨셉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서버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서버를 운영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서버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카카오톡 서버를 하는데 이런 서비스 일종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제공 업체들이 직접 그 서버를
구성하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교도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산실에 가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컴퓨터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냉방을 항상 시켜야 되고 거기는 이제 전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이래요. 근데 그런 거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거를 구성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버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게 한 곳에 이제 뭉친 것이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를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컴퓨터와 또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그런 스토리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서버들을 거기에 한 곳에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한정된 곳이죠. 하나의 빌딩이나 한 방 정도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말한 이런 라우터와 서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트워크가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떤 그 위치나 장소로 볼 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그 네트워크로 보면은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라우터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것들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런 호스트들이 뭐 아무튼 수십만 개가 이렇게 밀집해서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카마이라는 것도 이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많은 업체들이 이 아카마이라는 이 기업의 그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여기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컨테이너 시카고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40피트의 컨테이너라고 보네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이제 호스트 컴퓨터들이 있고 또 데이터 스토리지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라우터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런 정말 많은 수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여기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도전적인 과제들이 생기겠죠.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로드 밸런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서버에만 막 로드가 집중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입시 처리되면은 그 서버가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좀 가까이 상암동에 LG U 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이런 서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시 서버들이 거기 있어요. 입시 서버들도 이제 거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뭐 서버들이 좀 널널하겠죠. 근데 이제 입시 처리되면은 거기에 신청하고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어떤 특정한 서버들의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스가 발생해요. 도스. 그 Denial of Service라 그랬죠. DOS. 도스가 그런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붙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로드 밸런싱을 이제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틀렉을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드 밸런싱은 어떤 서버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네트워크의 어떤 구간 면에서 보면은 이게 버틀렉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목 현상. 그렇죠? 어떤 특정한 라우터에 트래픽이 집중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버틀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보통은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따로 건물을 짓습니다. 특별한 그런 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 그리고 발전기도 있습니다. 외부에 특별한 전원이 따로 와요. 일반 유저들이 쓰는 가정에 공급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안정된 전원이 따로 와서 여기서 이제 변전을 시킵니다. 전압을 이제 변환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발전소도 갖고 있어요. 발전소. 그리고 UPS라고 그래요. Unprotected Power Supply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UPS라고 그러는 이 장비들도 이제 두고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전원이 순간적으로 전원이 끊어질 경우에 여기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UPS라는 거는 그냥 쉽게 보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를 가지고 여기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발전기나 여기 변전소에서 오는 전기는 이 배터리보다는 전압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서 이 전기를 쓰죠. 이 전기를 쓰다가 여기가 딱 끊어지면 이쪽 전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순단 현상을 그 전원이 순단이 생기면 이 서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돌다가 갑자기 전원이 불안하면은 헤드가 그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깨지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여기에 소중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는 그 이 회사는 망하고도 모자라서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면 또 저항이 커지니까 전기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열을 잘 시켜줘야 돼요. 방열을. 그리고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이 열이 주로 나는 열을 말해요. 열. 어떤 그런 그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굴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 깨끗하고 또 시원한 공기가 밖에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풍 장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계를 한다. 이런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쪽에 전자과나 기계과나 또 건축학과 이런 데서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에 신경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공간은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이 라우터가 있고 이런 스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블레이드.
근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데 가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슬롯에다가 꼽는 이런 카드 있죠? 카드처럼 쓴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CPU도 들어있고 뭐 여러 어떤 프로세서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블레이드를 이렇게 쫙 꼽습니다. 쫙 꼽아요. 그런 블레이드를 쫙 꼽으면은 이제 이런 하나의 요게 나오는 거야. 네. 서버 이 모듈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에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요. 뭉쳐지면 그걸 서버 렉이라고 부릅니다. 서버 렉. 그러면 서버 렉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TOR. 이게 뭐냐면 탑 오브 렉. 탑 오브 렉이라고. 네, 렉에 제일 위에다 이제 올렸으니까 이게 스위치가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어 2, 티어 1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계열, 이게 이렇게 하이어리키를 갖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티어 2라 그래요. 이 레이어를, 이쪽을, 그리고 이쪽을 이제 티어 1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또 라우터가 또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쪽을 하나의 서브넷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겠죠. 이쪽을 또 하나의 서브넷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로드 밸런스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버를 막 쓰고 있어요. 근데 또 많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들어와서 이걸 쓰고 있다 그랬을 때 로드 밸런서가 적절하게 밸런싱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림이 있겠죠, 여기에. 자,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그때 로드 밸런서가 어떤 서버를 쓸 건가 하는 걸 결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드 밸런스는 이제 이쪽 편에 너무 로드가 크면 이거를 이쪽에 분산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이런 서버가 어디에 있든지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 서비스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로드 밸런서가 해준다. 로드를 분산을 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분산을 시킬 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정해 주는데,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정해 주는데 그 프로세스 넘버 가지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 밸런서는 다른 말로 해서 L4 스위치다 이렇게도 불러요. L4 스위치. L2 스위치는 링크 스위치죠. 이런 거. 요게 다 L2 스위치죠. L3 스위치는 뭐예요? 라우터죠. 네트워크 레이어니까. 근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스위치라는 뜻이죠. 프로세스라는 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관장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L4 스위치는 어떻게 해야겠어? 이 로드 밸런스는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패킷을 쭉 열어보겠죠. 그래서 그 프레임 벗겨내고 IP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IP 안에 있는 거기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를 보고 거기에 포트 넘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포트 넘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L4까지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L4까지 가서 요게 카카오 서비스구나. 그러니까 카카오 서비스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지.
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맥 주소는 다 틀릴 거 아니야. 그죠? 맥 주소는. IP,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할 때는 IP 주소 가지고 할 테니까 IP 주소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여기에서 맥 주소를 다르게 해서 뭐 어떤 유저는 여기서 처리해주고 어떤 유저는 여기서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카카오 서비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가야지만 이 포트 넘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위에까지 헤더를 벗겨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L4 스위치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L4 스위치. 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IP 주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가 이제 외부 이 IP는 이걸 쓰지만 여기 내부에서는 또 프라이빗 IP를 쓸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 IP.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라우터들에서 NAT를 이제 해줘야 되겠지. NAT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NAT의 역할은 이 부족한 IP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보안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보안. 그러니까 파이어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방화벽 역할도. 어떤 해커가 이 IP를 가지고 해킹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속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설 IP를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 그걸 감당을 해줍니다. 물론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또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AWS를 써본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겠지만 들어올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액세스 포인트를 했었죠, 그죠? 좀 살펴봤죠, 실습을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액세스 포인트에 거기서 그때 이제 포트 포워딩 뭐 이런 거 했었죠. 포트 포워딩 하면서 어떤 포트를 어떤 IP로 연결시켜 줄 거냐 뭐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어떤 포트는 여기서 어떤 포트는 넘겨주고 어떤 포트는 여기서 막고 이런 것도 이제 했었잖아, 그죠? 그런 일을 여기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의 역할도 여기서 다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그런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통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서버가 해킹 당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 센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연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티어 1, 티어 2 스위치를 이렇게 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드 밸런싱을 이제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서버들이 다 지금 비지 상태예요. 그래서 맥시멈 가동이 되고 있어. 그랬는데 이제 이쪽은 좀 비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섞어서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길이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길이. 근데 이제 아까 뭐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물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아까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라우터를 거치면 얘랑은 전혀 다른 그 서브넷이 되겠지만 이 밑에서는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우리가 VLAN도 배웠잖아요. 그죠? VLAN. 이 VLAN 기법을 써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스위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연결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뭐 이 스위치가 망가졌어. 하다가 보면은 이 스위치 망가질 수도 있죠. 그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쪽 패스가 다 끊어지면은 이 서비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하이라키를 갖는 거예요. 다중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이게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리던던시를 갖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링크를 다 안 쓰겠지만 릴라이빌리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패스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full connected topology다 이렇게 불러요. full connected. 토폴로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